네, 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1년 동안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30%가 규제 법안들입니다. 일주일에 평균 60건의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셈이죠. 더 큰 문제는 상당수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는커녕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을까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쳤지만 왜 용두사미가 되는지, 나라 경제를 살리는 좋은 규제는 어떤 것인지, 좋은 규제 시민 포럼 규제 모니터링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좋은 규제 시민 포럼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네. 정부가 규제 개헌위원회를 만들어서 규제 개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 시민 포럼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네, 정부와 국회가 규제 개혁에 관심이 늘 있어 왔는데요. 네. 사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규제가 양적으로도 많고 질적으로도 경쟁국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평가를 줄곧 받아왔습니다. 그래요? 대표적인 규제 개혁과 관련된 지표가 OECD에서 발표하는 상품시장 규제 지수라고 있습니다. 98년부터 5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줄곧 38개 OECD 경쟁국 중에서 30위권 밖에 있었는데 꼴찌 수준. 예, 지난번에 딱 한 번 23년에 발표된 게 20위였거든요. 그것도 상당히 뒤처져 있네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쪼개서 놓고 보면 기업 활동이라든가 무역 장벽이나 투자 쪽에 가면 38 중에 36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좀 심각하다. 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냐고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규제 개혁은 한마디로 가성비가 좀 낮은 거 아니냐. 가성비가 낮다. 예. 무슨 뜻인가요? 돌이켜 보면 98년부터 정부가 계속 규제 개혁을 했고 규제 개혁은 항상 국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였는데. 아니 제 기억에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뭐 전봇대를 뽑겠다. 그게 이명박 정부. 예, 맞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손톱 밑 가시. 예, 맞습니다. 정권 출범만 하면 그때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할 것처럼 하다가 성과가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가성비가 낮은 게 사실은 정부에서 규제를 개선할 때 이 칸막이 규제라든가 쉽게 말해서 대청소를 해야 되는데 대청소를 못 하고 이제 매일매일 하는 청소 수준의 이제 규제를 하니까 사실은 그것으로도 사회가 많이 변화했지만 경쟁국에서 가고 있는 것만큼 가진 못했고 저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히 국회 쪽에서는 입법 발의가 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정부 쪽에서 그나마 하고 있는 규제 개혁의 성과를 좀 무력화시킨다고 할까요? 상쇄시키는 측면도 되게 강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 규제도 칸막이가 많아서 대청소를 하지 않고 적당히 청소하고 마는데 거기다가 의회에서 계속 규제 법안을 쏟아내니까 뭔가 정부에서 조금 하는 것마저도 효과가 없어진다. 그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규제라는 게 우리 경제 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우리 기업의 경제 활력, 기업하기를 참 어렵게 만드는 걸 우리가 이제 나쁜 규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실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것에서 대표적인 나쁜 규제를 좀 들어주신다면. 혹시 모든 경험이 국민들이 있을 텐데 그 밤 자정 넘어서 운전을 했을 때 갑자기 도로교통 속도 제한이 30km, 20km 존이 딱 나와서 멈칫했던 경험이 다 있을 겁니다. 밤 12시 넘어서? 이게 한 3, 4년 정도 되었는데요. 말씀드리면 이 법은 굉장히 좋은 취지로 도입된 법입니다. 민식이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의무적으로 통행 제한을 함으로써 안전을 지키라는 건데 야간이나 휴일이나 주말은 학교가 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은 국민의 어떤 삶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획일적으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 이 민식이법, 획일적인 규제. 또 하나의 말씀을 드리면 아마 대한민국 2천만이 넘는 직장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매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취지가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성희롱방지법, 성폭력방지법, 가정폭력법 이런 것들이 다 좋은 사회와 안전한 사회를 만들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 다 형식적인 거 예, 형식적이고 참석 안 했는데 했다고 사인만 하는 경우 많고 심지어는 업무하면서 그것을 같이 하려니까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고 그러면 이게 실효적이 되려면 뭐 질을 높이던가 시간을 단축시켜서 이 균형을 감각을 가질 수 있게 만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이런 것들이 고여 있는 게 너무너무 많죠. 예. 뭐 들자면 끝도 없이 지금 말씀하실 것 같아요. 예, 엄청 좋은 맞습니다. 취지로.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민식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결과는 굉장히 그 규제에 해당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 법들도 많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법들 뭐 우리 주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저희 그 좋은 규제 시민 포럼에서 최근에 문제 제기하고 있는 법은 바로 기간제법입니다. 기간제법 2년 후에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 말하는 거예요? 기간제법에 의하면 기간제, 즉 이제 계약직 노동자들은 2년 후에는 정규직으로 고용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이 규제가 17년 정도 되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거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2년 후에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라고 하니 그러면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야 된다는 부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년이 지나면 오히려 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이 법이 통과될 즈음에 이 정규직 전환 비율보다 지금 정규직 전환 비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오히려 더 낮아지는. 이게 그래서 오히려 해고 촉진법이 되는. 그러네요. 이 되는 건. 이건 사실은 근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부에서 됐죠, 법이? 2009년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년에 통과되어서 9년 정도에 된 걸로. 해고 촉진법이 됐다. 그렇게 되어버렸죠. 이거는 근데 이들이 이 실업자가 되면 2, 3개월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업급여, 고용보험기금에도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보험기금이 우리나라는 또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이고 또 하나는 청년들 보고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좋은 가정을 이루라고 국가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2년마다 해고를 하는 법을 만들어두고 다른 어떤 그 재정적인 사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좋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우리가 17년 동안 하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꼭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결한다는 게 이 법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폐지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사실은 있는 거죠. 2년마다 정규직으로 전환,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니까 취지는 참 좋죠. 그래서 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경력이 쌓인 분들을 더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유연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식의 그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곧바로 그 대상에 고통을 준 게 뭐 비단 이 기간제뿐만이 아니겠죠. 또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규제는 뭐 경제학 원론에서도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뭐 대학 강사법도 대학 강사법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대학이 뭐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대학 강사법을 만들어서 대학의 강사를 채용하는 것을 대학 교수를 채용하는 것에 준하게 대우도 좀 잘해주고 행정 절차를 거치라고 하니까 강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죠. 근데 대학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너무 번거로운 일이 되어져서 줄어들고 이렇게 되어지는 강사들 뭐 강의 하나 못 만든다면서요. 이제 강사를 줄이니까. 제가 있는 대학도 2010년에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강사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불과 한두 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 어디 가서 밥을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건 이제 규제가 그래서 규제를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 그러니까 규제가 미치는 영향이 우리 모두 공기처럼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규제가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못 느끼는 겁니다. 기간제법에 대한 모순, 최저임금제 모순,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이제 보통 조금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를 내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걸 때 법안을 입법을 준비할 때는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지지를 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학 강사도 정규 교수에 비해서는 약자 편이고 맞습니다. 기간제도 정규직에서 약자니까 굉장히 환영을 하는데 지금 대선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에도 위하겠다는 법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는. 네. 저희는 좀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규제를 판단할 때 이게 취지가 좋으냐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취지를 판단하면 안 정부는 된다. 항상 취지가 좋은 일을 하지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겠다고 일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를 볼 때는 뭐냐면 이게 실효적이냐라는 것을 봐야 됩니다. 실효적이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2주마다 쉬는 게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규제를 개혁하는 관점에서는 이게 실효적입니까?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데 이것을 와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 당신은 그래서 자영업자나 재래시장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라고 반문을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는 효과를 묻는데 취지를 가지고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동문서답이 규제개혁에서 너무 오래 있었다. 네, 취지를 따지지 말고 효과를 한다. 그 효과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하거나 물어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안 또는 뭐 규제가 나올 때 그 효과를 따져 묻는 방법,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사실 저희 시민포럼에서 좋은 규제의 조건이라고 원칙을 좀 만들었습니다. 좋은 규제의 조건. 이 규제가 예컨대 그러면 특정한 이해 당사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규제냐, 국민 전체의 혜택 관점에서 존재하는 규제냐, 그리고 이게 규제 이외의 다른 방법이 있는 규제냐, 꼭 그 방법 딱 그 규제만 해야 되는 것이냐, 그리고 이 규제가 미래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촉진할 수 있는 규제냐 아니면 이것이 현재의 기술이라든가 현재의 시장이라든가 플레이어들을 보호해주는 규제냐 그리고 이 규제를 만들 때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충분히 들었느냐 뭐 많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요즘 안전 이슈가 많은데 안전이라는 이슈와 성장이라는 이슈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규제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규제를 판단하는 13가지 원칙이네요. 지금 안전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많은 규제가 안전과 환경 이런 부분을 중시하면서 생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살면서 무시할 수도 없고 지구의 영속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데 그게 너무 치우친다 그런 얘기인가요? 안전과 환경 문제가. 제가 하나의 예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도를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게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규제가 아니고 보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고 차도와 보도가 있는데 사람이 걸어가는 것,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도를 설치하지 않고 규제를 만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여러 보도와 차도 상황에 따라서 획일성에 따른 모순 지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것은 안전하니까 이렇게 하세요라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이 되게 많다. 그러면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서 소위 말하는 팔러시 믹스라고 하거든요. 정책을 혼합해서 쓸 수 있는 슬기로운 방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입법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이유가 입법 모니터링 아까 뭐 규제 법안이 전체 법안의 30%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강조하는 이유가 법 체계가 헌법, 법률, 그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법률은 그런데 상위에 있는 규칙이기도 하지만 개정이 되게 어렵습니다. 쉽게 만들어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 프로세스로 가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고쳐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규제의 어떤 수준이 있고 유연하게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때 이것을 바꿀 수 있게 관료라든가 정부 부처가 조정해서 이것을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현재의 우리 입법 발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이 정부 수준에서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 규제가
법률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도 많은 거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예. 유연하게 시행할 수 있는 시행령이나 어떤 규칙 같은 걸 할 수도 있는데도 네, 법으로 네. 한다. 예.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법을 많이 만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훌륭한 뭐 국회의원 상이라든지 예, 이를 예. 정해가지고 예. 입법을 누가 많이 발의했느냐 예, 이런 예. 걸로 막 우수한 국회의원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도 맞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 스스로 너무 법을 많이 네. 만들게 하는 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고 하는 게 요청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입법 실명제를 좀 하자. 입법 실명제. 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식이법이라고 하고 예. 노란봉투법이라고 하고 타다금지법이라고 하고 구하라법이라고 하는데 네. 그 법을 누가 발의했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책임을 묻자. 네. 그러니까 예컨대 타다금지법을 만드신 분 네. 국회의원의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누구누구 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분이 굉장히 책임성을 가질 거다. 법안 발의를 할 때. 예. 아까 말씀드린 기관제법도 마찬가지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이름을 누군가는 그 법을 저 발의한 분이 했을 있죠. 텐데 주도자가 있으니까. 예, 우리는 그런 어떤 관행 예.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 미국 같은 경우는 스무트할리법, 네. 뭐 펜들턴법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좀 쓸 수 있도록 조금 유도를 하시면 안 될까요? 예, 정부가 예, 또 예.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언론하고 협력을 해서 예. 앞으로 무슨 법이 나오면 국회의원 이름으로 쓰자 이렇게.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캠페인을 저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법은 박충권법. 예, 단통법을 10여 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그분이 단통법. 발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좀 얘기하자. 예. 이렇게 좀 입법 실명제. 입법 한번 실명제. 저희 언론으로서 적극 지지할 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좋은 규제 시민 포럼 과연 어떤 규제가 좋은 규제인지 그에 관한 토론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